노사 파트너십의 사례 연구. 이동로 교수님이 그 유한양행의 노조 위원장과 이제 같이 쓰신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경영 참가와 그 이제 죄수의 딜레마 이런 것의 극복의 어떤 그 사례로 이 유한양행의 사례를 좀 다루고자 선택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좀 읽고서 그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로 교수님은 아주 이렇게 연세가 아직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네, 같이 좀 볼게요. 노사 파트너십은 혁신적인 형태의 노사관계로 미국과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유럽 제국에서 새로운 노사관계 모형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해왔다. 결국은 그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한 파레토 최적, 둘 다 협력과 협력으로 간 모습이 노사 파트너십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것의 중심적인 팩터가 경영 참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노사 파트너십의 중요성은 노사관계 질을 개선하고 양 당사자에게 상호 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어 왔다. 자, 그래서 유한양행은 1926년 유일한 박사, 잘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래서 인류의 건강을 증식시키는 헌신되어 왔고 고객의 신뢰를 받고 있다. 저도 갔었는데 뭐 일단 참 되게 좋으시다. 일하시는 분도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파트너십이란 하나의 조직 혹은 섹터는 뭡니까? 섹터는 뭔가요? 여기서는 보통 그 아주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업종을 말합니다. 업종에서의 노사 파트너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가 발달되어서 그렇지만은 산별 노조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업종 차원에서의 그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노사 공동 무슨 과제를 심의할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업종이 되게 이제 단가가 낮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사 공동 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업종 수준에서 하는 게 있었습니다. 네, 세계화 정보와 넘어가서 기업 내부 단체와의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1990년도에 구미 각국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관심을 끈 것이 노사 간 파트너십이다. 198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쌍둥이 적자가 굉장히 이제 그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본이 또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진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경쟁력도 굉장히 미국 그 기업들이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본식 경영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그것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제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일본도 60년대, 70년대 노사 분쟁이 굉장히 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적군파 이래서 막 테러하고 뭐 막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이제 그 아주 긴밀한 노사 파트너십을 가져서 물론 비판도 있지만은 그 아주 긴밀한 이제 파트너십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그러니까 일본 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었다는 것이 이제 관심을 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그것이 이제 노사 파트너십이란 이름으로 이제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헌신, 하이 커미트먼트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든가 혹은 뮤추얼 커미트먼트, 상호 뭐 헌신, 상호 이익이라는 이제 파트너십이 그 기업의 경쟁력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 자료 IMD 들어보셨나요? 제가 얘기한 적 있나요? 국제경영개발원 어디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어요? 어느 나라에 있다고요? 네, 스위스. 상당히 이제 공신력이 있는 그런 평가에서 무시 못하죠, 그죠? 네, 매년 뭐 개발하면은 이렇게 신문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이거 살려면 보고서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57개국 중 56위.
예, 이것뿐만 아니라 WF 세계 경제 포럼도 들어봤죠, 그죠? 133개국 중에 131위. 아, 진짜 심하네요, 그죠? 우리가 경제 규모는 지금 13위 이런데 정말 왜 그럴까요? 요새 근데 옛날만큼 파업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초반에 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 같아요? 사회 인식이요. 뭐 이 남북이 분단되고 뭐 노조 운동에 대한 뭐 편견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남북 분단이나 뭐 이런 것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급격한 발전, 이 경제 성장이 있잖아요. 그것에서 좀 파생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정말 압축해서 빨리 성장을 한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러면서 중국은 지금 이제 정치가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그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그런 안정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지만은 우리도 이제 뭐 독재 정권이 계속 있다가 이제 민주화되면서 그런 이제 분출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과연 누구의 공인가 이런 것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경영 지식의 공인지 아니면 현장 지식의 공인지 이런 것들이 채 자리 잡히기 전에 우리만큼 막 경제가 성장돼서 그것이 명확한 룰이 아직 세팅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논의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에 관한 룰 세팅과 그 서로의 가치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저는 또 역설적으로 테일러리즘이 약했던 것이 또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약점인 것 같아요. 테일러리즘이 뭐였다고요? 테일러가 뭐 했다 그랬죠? 이렇게 뭐 동작 연구, 시간 연구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일하는 과정들 다 분해해가지고 그거 시간 얼마 걸리고 막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하고 막 이런 거 해서 되게 비인간적인 것으로 많이 비판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것의 전통이 사실은 직무급을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됐어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노사의 공통의 플랫폼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직무는 이러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좀 이제 이렇게 룰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게 아직도 불명확하죠. 그죠? 그거 갖고 진짜 박 터지게 서로 막 가치 평가하고 재고 막 논란하고 이런 과정들이 없었던 것이 압축해서 또 성장해 오면서의 불가피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큰 인프라가 빠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애 낳으면은 막 애가 빨리 막 걷게 해서는 안 돼요. 많이 기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근육이 그때 이렇게 형성돼야지 나중에 걸으면서도 그게 이제 밑받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기지 않고 바로 걷기 시작하면서 발생돼야 되는 막 그 당시에 길드라든가 뭐 테일러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으로선 많이 비판하지만 테일러리즘을 이제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다 돌아갈 수는 없고 하여튼 이제 계속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 그 멘탈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동반자 관계,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동반자, 파트너로서 파트너다. 서로 좀 수평적인 것이죠.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경영자는 위에 있고 그 위계로 봤을 때 노동자는 아래에 있는 그 위계를 뒤집어 엎자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다 말 까자는 얘기예요. 그 파트너십과 위계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동반자. 그다음 조직 위계. 조직 위계는 그럼 다 없애라는 건가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수평적인 조직에 있어서도 사장은 있잖아요. 사장도 다 팀원이고 팀장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위계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그 파트너십은 어떤 부분일까요? 노사가 파트너라는 것은. 그러니까 좀 각자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현장 지식과 그런 경영 지식이라는 것이 그 큰 테두리에 있어서는 모두 다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경영 지식이 더 중요하고 현장 지식은 덜 중요해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개 다 꼭 필요하다. 그것이 조직의 위계를 꼭 전부 다 없애라는 의미는 아닌 것이죠. 그죠?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름때 막 잔뜩 묻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자동차 수리 정비하는 업체 가서 이렇게 그 정비하시는 분 보면은 그 정말 이렇게 그 자동차에 관해서는 정말 박학다식한 것 같고 정말 이렇게 기름때 잔뜩 때묻어 있지만은 정말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숙련돼 있고 굉장히 좀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좀 멋있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으면은 네, 그것이 그 현장 지식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제기된 배경에 관해서 조금 다시 읽어보도록 할게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과 그다음에 포드의 대량 생산에 이어서 새로운 생산 방식이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감히 굉장히 근데 이제 그만큼 혁신적이었습니다. 예, GT라고 하죠. Just in Time으로 대표되는.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을 철저히 배제하고 재고를 제거하고 필요한 물품은 필요한 시기에 이런 방식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었어야 되는 거예요. 노사의 동반자적인 관계. 그것을 통한 근로자들의 몰입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런 시스템은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인상적인 것은 모 자동차 회사에 이제 그 노사 컨설팅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막 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서 막 불을 켜고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잘 이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생산 노동 강도를 우리나라에서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까? 참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분들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고서 정말 열심히 이제 배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막 열을 헌신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근로자들이 일하게 될 수 있는 게 뭔지 약간 좀 과도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참 그 의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본 차에 그 칸반 시스템 그러니까 그 GT 시스템이 이제 가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전통적인 노사 관계를 힘과 힘의 대결로 인식해온 미국의 경우에는 노사 동반자 관계라는 게 굉장히 어색했었는데 이제 그런 일본의 도요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런 이제 파트너십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크게 늘어났습니다. 네, 조금 뒤에 넘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파트너십의 기법 첫 번째 고용 안정. 노사 파트너십 모형에서 가장 많이 도용되는 것이 고용 안정이다. 고용 불안은 근로자의 낮은 근로 의욕과 조직 몰입의 요인이 되고 나아가 조직 성과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노사 불안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트너십 모델은 노동 유연성과 고용 안정의 균형을 강조한다. 첫 번째는 이제 고용 안정이고요. 고용이 안정되어야 파트너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한 그 용어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단골 장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역전에 막 바가지 씌우는 음식점이 대박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레퓨테이션, 오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람이 또 올 것이고 이 사람이 그 친구한테 맛집이라고 소개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대박 식당이 탄생되는 것처럼 노사관계도 마찬가지죠.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려면 그때그때 자르면은 장기적인 관점을 가질 수 없죠. 그죠? 고용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근데 이제 저는 고용 안정과 종신 고용 혹은 평생 직장과는 조금 대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람을 자르지 않는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람을 좀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주 부득이한,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큰 잘못을 했거나 경영에 위기가 왔을 때는 자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에 있어서는 조금 이렇게 좀 소모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무조건 다 평생 직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경직된 개념이라기보다는 존중하고 그래서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는 최후로 고용 해고는 이제 그 제도화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정보 공유.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요즘에 이제 인프라로서 건물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뢰 전제는 바로 정보 공유다. 정보를 모르고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노사 파트너십의 전제입니다. 노사 갈등을 극복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저도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었고 좀 불만을 가진 적도 있어요. 우리 학교 말이에요. 우리 학교. 근데 이제 그 조직문화 TFT를 좀 하게 되고 같이 워크숍을 갔었거든요. 양평으로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그 본부 직원분들이랑 이제 처장님들 이렇게 하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하게 됐어요. 정보를 같이 역시 공유하면서 오해는 굉장히 많이 풀리는 거죠. 제가 1학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기업과 경영회의에 몇 친구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팀 작업을 하는데 이게 서로 갈등이 굉장히 크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된다고 이렇게 양편으로 좀 갈려 있는데 이 편에서도 오고 이 편에서도 왔었어요. 그래서 각자 입장을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제 중간에서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그 팀의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A와 서로 B가 대립하는 것을 해소하는 기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A가 생각하는 B에 관해서 이렇게 쭉 다 적어요. 얘는 뭐가 문제고 막 적는 거예요. B도 또 이제 A에 관해서 이렇게 쭉 적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돌려봐요. 그거를 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B가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해서 이렇게 적어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B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B도 이제 자기 A가 봤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고서 같이 돌려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이 뭐 꼭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결국 오해와 정보의 공유되지 않은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보고서 이제 갈등을 해소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제가 해소하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떻게 좀 해소할지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4학년들도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팀 과제를 하는 것에 그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그 아웃풋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다양한 문제점과 실망과 배신과 다툼과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고 여러분들이 졸업하고도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분명히 또한 겪을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중요한 프로세스, 널리지, 익스피리언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유한양행과 유한 킴벌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그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그런 경영 성과 분석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너무나 그 원칙, 그러니까 그 성과의 그 고성과의 그 원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칙적이고 기본적인 것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는 것. 회사가 정말 어렵다라는 말을 남발하지 않는 것에서 있는 거죠. 정말 어려울 때만 어렵다고 얘기하고 정말 안 어려울 때는 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 이것이 그 밑받침입니다. 맨날 어렵다고 하면 정말 어려울 때 늑대가 와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노동조합이 도와주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것이죠. 정보의 공유. 이것이 경영참과 관련돼서는 뭐라 그랬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경영참가라 그랬죠, 그죠? 경영참가의 가장 낮은 수준이 정보 공유,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공동 결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정한 재무 보상. 이거는 이제 경영참가로 봤을 때 제가 이제 의사결정 참가만 다뤘지만은 어떻게 참가로 보면은 무엇으로 이렇게 해석되나요? 성과 참가라 그랬죠, 그죠? 성과 참가.
현장 지식이 꼭 노동조합이 있으면 더 잘 이렇게 발현이 될까요? 저는 아직도 조금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뭐 제한제도나 팀제에서 이렇게 다 하지 꼭 노동조합이 있어서 안 발현될 게 더 잘 발현되는 게 있을까요? 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없으면은 그거를 이제 뭐 물론 이제 정당하게 보상하는 삼동소 임금이 굉장히 높기로 유명하죠. 근데 그거를 막 경영자가 제대로 공유를 안 하고 보상을 안 해주는 때에는 좀 자기가 열심히 일하거나 열심히 제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노동조합이 있고 그래서 그 분배가 어느 정도 공정하게 자기 몫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은 발현할 거를 현장 지식을 팀제에서 아니면은 또 제한제도를 통해서 자기 업무에서 이렇게 더 많이 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간접적인 어떤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그다음 이제 경영 참가. 여기 경영 참가를 한번 읽어볼게요. 종업원의 경영 참가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경영자와 공동으로 기업의 경영 관리 기능을 담당 수행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조금 더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환원하면은 근로자 자신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의 경영에 참가해서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 제도이다. 참여시켜서 좋은 건 뭐냐면은 책임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영의 성과가 안 좋아졌어요. 니네도 같이 참가했잖아. 니네도 그때 동의했잖아.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공동의 어떤 이제 운명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레모니죠, 그죠? 세레모니이자 프로세스이자 제도가 되는 거죠. 경험 있는 종업원들은 작업장에서의 작업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분도 제가 말하는 이제 그 현장 지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록 현장 지식이라고 이제 용어하진 않았지만은 종업원 참가를 통해서 그들은 결함 수정과 같은 품질 개선에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다. 작업장에서의 참가 없이는 종업원은 성과를 개선할 기회가 부족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종업원 참가는 종업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경영층에 전달할 수 있는 상향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채널이다. 이후에 요 구체적으로 유한양행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유한양행, 삐콤시, 안티프라민 이런 걸로 유명하죠. 근데 다 복제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선 복제품이 아닌 걸 하기는 좀 어렵다고. 엄청난 이 확률이에요. 이게 그냥 진짜 엄청난 그 화학 결합을 시도해보고 그거를 또 생체 실험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생체 실험이니까 너무 이상하네요. 뭐라 그래요? 사람한테 실험하는 거를? 임상 실험. 임상 실험. 이렇게 원색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서 그런 글로벌 기업 아니고는 이게 참 엄두를 내기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뭐 불량률 이런 것을 제어하는 데 있어 근로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워낙 제약, 약이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사람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부분이고. 당기 순이익이 조금 된 자료긴 하지만은 2008년도에 한 1297억 정도 맞네요. 종업원 수가 1477억. 그리고 초우량 기업이다. 유한양의 이제 노사 파트너십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신지. 열린 경영. 열린 경영은 뭐 이제 근로자 참여, 정보 공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로자 참여인 경영, 유한양행은 열린 경영의 일환으로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회 시 근로자 대표 및 노동조합 대의원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며
이를 경영 전반에 폭넓게 반영하고 있다. 제가 그렸던 몇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그림 기억을 하시죠? 의사결정의 위계. 그것의 퀄리티를 높이는 원천을 이렇게 나누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뭐라고요? 이 부분이 경영 지식, 이 부분이 현장 지식.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금 이사회급의 최고의 어떤 이런 어떤 이제 사업 전반에 관한 실적 보고나 이제 그런 의사결정, 그런 이제 피드백도 의사결정이라고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이 현장 지식을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하냐? 막 한 5%만 들어가도 그게 95%니까 그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원숭이랑 인간이랑 유전자 차이가 얼마나 나요? 한 5%, 1% 정도 나죠, 그죠? 1% 차이 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개는 원숭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95%가 많아서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1%가 수가 적다고 그것의 결정성에 영향이 그 1%만큼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원숭이가 되거나 사람을 만드는 거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기업의 이런 노동자, 어떤 현장 지식,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편견이 이런 1%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물론 발전했죠. 그래서 뭐 원숭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좀 깬다면은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창의적으로, 훨씬 더 좋은 직장에서 사람들이 덜 스트레스 받고 다양하게 주인의식 갖고 이렇게 그 에너지와 잠재력을 발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영 실적의 소상한 공개.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사관리에서도 없고, 그러니까 직무 충실화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을 충실하는 것이 두 가지 영역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는 업무를 이렇게 많이 줌으로써 너무 하나만 일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다양한 일을 해서 기계를 보존하거나 보수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거를 뭐 충실화의 좀 수평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수평적. 직무를 좀 충실화하는 데 있어서 enrichment 하는 데 있어서. 근데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그것의 의사결정 권한을 조금 더 많이 부여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속한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은 권한 부여가 뭐예요? 바로 경영 참가죠, 그죠? 경영 참가의 제일 낮은 수준이 뭡니까? 직무 공유거든요. 그리고 제가 군대 있을 때 야간 무슨 공격 뭐 이런 거 하면은 진짜 참 갑갑해요.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일로 가래. 산을 올라가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쩔 때는 막 대항군이 오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는데 이때는 이게 뭐 실제 상황인 건지 아닌 건지.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적전 아마 그 중간 점이 무슨 거 같아요. 그래서 막 다 지나가는 것도 어떨 때는 막 처음 보면은 막 이렇게 공포탄을 쏴야 될 때도 있고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작전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근데 소개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은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내가 다 들었으면은 왜 걷고 왜 그렇게 밤새 이렇게 참호 속에 있어야 되고 왜 올라가고 내려가고 총을 쏘고 어떨 땐 총을 안 쏘고 이런 것을 훨씬 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업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업에 관한 상세한 어떤 설명과 정보의 공유가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주인의식을 갖게 하고 그 업무에 자신이 맡은 어떤 그 지도가 보이면서 그 자신의 업무를 의미를 둘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요타가 그렇게 심하게 어떤 위기 타격을 받았던 것이 뭐예요? 그럼 브레이크와 관련된 부품 회사인 거잖아요. 아까 말했던 1%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사실은 기업의 레퓨테이션이나 운명은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말이죠. 그래서
매 분기 실적, 계획, 신규 사업 계획, 손익 현황, 제약, 업계 환율 이런 것들도 이해하려면 근로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공개 대상은 전사원 연 2회, 노조 간부와 관리자는 연 4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용이 안 들 수 없죠, 비용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영의 중요한 그 장점은 뭐예요? 스피드 경영. 스피디하니까 이런저런 거를 다 이해시키기 힘들어요. 번거롭고 또 실제로 스피디한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지연은 다른 기업보다 훨씬 더 비용이 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다 설명. 저도 그 우리 대학원 조교들한테 어떤 일을 할 때 가능하면 이런 원칙을 갖고서 이 일을 내가 시키는 배경에 대해서 쭉 먼저 설명을 하고 복사를 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좀 어떨 때 조금 지쳐요. 그러니까 그걸 다 설명을 하려면. 근데 그게 중요한 신뢰와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어쩔 때 이제 비용적인 측면이 클 수 있는 거죠. 경영은 뭐 정말 천각을 다투는 그러한 의사결정의 경쟁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성과, 근데 앞으로의 성과에서는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더 빨리 내리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것이 앞으로의 더 중요한 그런 성공의 팩터가 될 거라는 얘기 때문에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와 근로자 간의 대화, 신문고 고충 처리, 상의 제한 제도. 네, 이런 걸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그리고 그 최고 경영자와 대화를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좀 관리자가 되면은 좀 요새 이제 저도 그런 걸 클레임하는 경영자들이 이제 있으신데 대화를 하면 둘이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자기가 많이 현장을 다니고 근로자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많이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경영의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그 근로자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잘 안 듣는다는 거야. 자기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근로자들은 너무 이기적이어도 그냥 듣고 싶은 것만 들었다는 거죠. 별로 이게 소용이 없다. 이런 이제 취지인 거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최고 경영자는 근로자들랑 대화하면은 한 10마디 듣고 그냥 한마디 딸랑 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서 막 잔소리를 하면은 그건 대화가 아닌 거지. 대화라는 건 사실은 근로자들한테 많이 듣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많이 들어주어야 이제 자기가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을 귀담아 듣거든요, 근로자들은.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인 경청. 여기 그 최고 경영자들의 태도는 액티브 리스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관리직 임원으로의 승진. 우리나라에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공장에 아주 아주 최하위 그 직급으로 시작한 그런 직공에서 이사로 되신 분들이 꽤 요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SK에도 그런 분들이 있었고 여기 유한양행에서. 그러니까 이제 대졸이 아니에요. 대졸 사원이 아닌데 그 상무가 되어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육 훈련에 대한 투자, 공정한 보상, 스톡 옵션, 복리후생,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은 그냥 좀 넘어가고 고용 안정, 긴 긴속 연수, 낮은 이직률. 성과를 한번 이제 봅시다.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보시고요. 매출액 증가율. 이때 툭 떨어졌네요.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이때는 뭐예요? 2008년 경제 위기 때문에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때 저도 그 유한양행에 갔었다 그랬. 한 2년 전인가 갔었어요. 무슨 심사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굉장히 공장이 깨끗하죠, 그죠? 깨끗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정말로 근로자들이 제안하고 참여하고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냐고 그 상무님인가 부사장인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말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이 특히나 우리나라 제약회사처럼 무슨 막 대박을 치는 약이 있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점진적으로 뭐 이렇게 개선하고 불량률 줄이고 뭐 포장 바꾸고 아이디어 바꾸고 작동 멈추게 하는 거 줄이고 이런 것들이 성과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크리멘탈한. 그래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선정되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뭐 이런 것도 한대요. 대출 관련 은행 업무, 동사무소 민원 업무까지 이런 거를 주인 정신 갖기, 오너십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이콜로지컬 오너, 심리적 주인 의식을 갖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이것의 성과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다음 우리 사례. 네, 지난번에 우리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주로 이론과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좀 접목해서 문제를 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그 가능하면 좀 다음 주 발제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좀 업무를 분담해서 하지 말고 좀 같이 모여서 남은 시간에 좀 같이 토론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고민을 담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